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불황자 강제 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불황인 수용시설이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불황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 정화가 목적이었다. 부산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불황인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여성은 강간까지 당했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13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에서 500만 원의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또한 원장 박인근 당시 58세는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원생의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경비견으로 철통같이 감시하여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등 사설 교도소나 마찬가지로 운영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형제육가원은 형제복지원의 전신으로 세워져 학교를 통학하는 실제 고아들과 돈벌이를 목적으로 끌려온 아이들을 구분해서 수용하였다. 미국에서 지원해주던 후원자들이 찾아오면 하루 동안 새 옷을 입혔으며 그 하루 동안 입힌 새 옷들을 처분하다가 박인근은 구속되기도 하였다. 육아 수출 사업도 하며 해외 입양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서 후원 물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편지에서 꼭 하였다고 한다. 2005년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어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1960년 형제육가원으로 시작돼 국가로부터 땅을 불화받고 정부 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운 원장 박인근 씨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1987년까지 이곳에 갇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1987년 무렵 인근에서 꽝사냥을 하던 김용원 검사가 울산 형제복지원 신축공사 현장을 본 모습은 몽둥이를 들고 노역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보고 범죄를 직감했고 형제복지원의 철통 방비를 뚫고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찰 당국은 망원 렌즈를 이용한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2개월간의 내사를 벌였다. 그런 끝에 현장을 덮치고 관계자들을 검거하였다. 1989년 박인근 원장과 직원 5명을 구속하였다. 국고 보조금 3분의 1가량만을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전두환 정권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 행위로 판단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기에 김용원 검사는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상했고 쟁점은 형량이 높은 특별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폭력과 감금 혐의가 박인근 원장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무려 2번이나 파기환송하여 분노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 제410조에 의해 형제복지원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박인근 원장에게 폭력과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많은 이의 단식을 자아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비호 아래의 박인근 원장 처벌은 징역 15년형 벌금 6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 만에 석방되었고 폭행, 살인, 시신위기, 시신암거래에 대한 죄목에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인근 1930년에서 2016년 6월 27일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사람이자 실로암 교회의 장로이며 2011년 4월 7일까지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박인근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로 인해 큰 논란이 일었으며 그의 삼남인 박천광이 재단을 물려받아 운영하다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1980년대 그는 경상남도 김해시 새님면에 대안학교인 신영중학교, 신영고등학교를 1986년에 설립하여 여전히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고 사위를 교장으로 두고 있으며 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박인근은 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현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의 빈농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 후 헌병 하사관 특무 상사로 지냈다. 31세였던 1960년 7월에 장인이 세운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형제보육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권투체육관 관장일 때는 부산 아마추어 복싱 연맹에서 전무이사를 하기도 하였다. 1965년 7월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아 국고 지원으로 보육원을 운영했으며 1975년 7월에는 다시 부산시와 불황인 일시 보호 위탁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1995년에는 호주에서 축구장 크기의 골프장을 소유하였는데 호주 최대 규모의 골프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하루 손님이 100명가량인데 골프장 직원은 한국인 2명뿐으로 박인근은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골프채로 때렸다고 한다. 이후 형제복지원은 제일관, 요배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4년 2월에는 매미야로 수차례 바꾸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형제복지원 원장을 물려준 후에 2016년 6월 27일 전라남도 모양병원에서 87세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예전에 이리라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가 세운 신영중고등학교에서 2012년에 무인도 체험 학생 2명이 익사하고 복지재단 대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금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당시 12세 제이씨는 연탄가게 형을 따라갔고 부산역에서 경찰에게 납치되어 4년 7개월 동안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눈물을 흘렸다. 냉동 탑차가 한 대 섰고 냉동차 안에는 아이들이 잔뜩 타고 있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산자락 아래 마치 왕국처럼 자리잡은 수십 채의 건물들과 5m 높이의 담벼락과 몽둥이를 든 무서운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파란색 운동복을 입히고 겹겹이 놓인 침대가 놓여있는 방에 우리를 밀어 넣었다.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맞았다. 8,759평의 축구장 4배만한 크기의 수용소에는 남자, 여자, 장애인, 노인 등 무려 3천여 명 그중 미성년자가 900여 명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죄수처럼 이름 대신 번호를 달게 됐고 장난감, 신발, 장롱, 자물쇠를 만들게 했다며 그곳은 거대한 공장이며 강제 노역소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를 찾던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제이 씨는 4년 만에 어느 군인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그 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한다. 실제 박 씨는 14살이던 1984년 9월 집을 나와 어느 날 부산 중구 영도산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9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다.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 유린 등이 잔혹하게 자행됐다. 탈출하다 실패한 원생은 맞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1986년 단속으로 수용된 불황인 수만 1만 6,125명이다. 불황인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국민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원생 생활을 하던 사람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야산에 매장된 시신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는데 진흙과 사람의 살점이 뒤섞인 것을 아이들이 뭉쳐서 쫀득이라고 부르고 먹으며 허기를 채우며 너무도 부족한 식사와 간식 때문에 줄인 배를 채웠다는 내용도 있었다.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가정이 있는 일반인이었고 해운대에 놀러온 서울대생과 일본인도 있었다 한다. 형제복지원에서 감금 생활을 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었다. 수감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을 나온 뒤 고통을 이기려고 술과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고 했다.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용자들은 노숙자가 되고 체혈 후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에서 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의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다.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똑같이 존재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 달산리 985에 이에 시설을 세웠다 한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이후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6월 30일 형제복지원 폐쇄 당시 전원 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전규찬, 박내군 지음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0월 비상상고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의 세월호 사건이었다. 아우슈비츠였다.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 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를 향해 외쳤다. 그리고 사건 발생 32년이 지난 2018년 비상상고를 했지만 기각되었다. 법원은 검찰은 박씨 주간 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돼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비상상고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의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이 불황자 등을 강제 수용한 근거가 됐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이면서 불황인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여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었다.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 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부산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 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 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재판에 참여하였던 한 대법원 법관은 불법 감금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유죄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때는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남겼다.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을 빠뜨렸던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형제복지원을 평가했다. 2019년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형제지옥원이라는 자막을 넣고 최근 부활하고 있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평가했다. 2014년 7월 진섬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5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등 피해 사건의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고 2015년 5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등에 힘입어 민주화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불황인 수용소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황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 절차가 개선되고 수용보호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 보도의 강화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는 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또 전두환의 만행이 드러났네요. 사형을 시켜도 부족한 인간인 박인근 원장과 전두환 죄를 제대로 묻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죽게 하다니 답답한 나라다. 겨우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전두환 것이 아닌지 의심도 가고 뒷배가 누구인지 확실히 봐야 할 것 같다. 암울한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묻히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특히 박인근이 교회 장로였다는 점에 더욱 분노가 난다. 우리나라 장로들 중 김영삼은 IMF를 일으키고 이명박은 4대강 비리를 비롯하여 셀 수 없는 비리로 사익을 취하고 제주 4.3 사건도 기독교 청년단체의 지시고 전강훈 같은 자들과 코로나로 방역차를 탔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나 장경동 목사 같이 사리 분별도 못하는 기독교는 반성해야만 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